여러분, 스파이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머릿속에 007, 제임스 본드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첩보원이었던 작가 이안 플레밍이 자신의 경험과 또 상상을 섞어서 만든 캐릭터 007은 기상천외한 신무기, 또 미녀와의 로맨스, 월터 PPK, 보드카 마티니, 예측 불가능한 악당 등 다양한 볼거리로 스파이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스파이 하면 의례 서양의 전유물처럼 여기지만 조선시대에도 007을 방불케 하는 스파이 조직이 있었다는 것 모르셨을 겁니다. 오늘은 조선 세종시대에 활약했던 스파이 채타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으로 조선을 세웁니다. 태조 이성계는 외교의 기본 정책으로 4대 교린을 추구합니다. 4대 교린이란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 여기서는 중국이겠죠. 중국, 한족을 받들어 섬기고 이웃나라, 조선 초기에는 외와 여진을 뜻하는데요. 이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귀어서 안정을 도모한다는 외교 방침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여진족들이 국경선 안쪽에 자리 잡고 살면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에 조정은 교린책으로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죠. 회유 정책으로는 여진의 세력자들에게 명예관직을 하사하고 일정 기간에 한 번씩 한양에 와서 조선왕에게 예를 갖추게 하는 방식을 구사했습니다. 태종 6년인 1406년에는 경성과 경원 두 곳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과의 교역을 허락했습니다. 여진족들의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유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회유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진족들은 국경을 침범해서 민가를 약탈하거나 또 불을 지르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종은 여진족의 노략질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윤덕과 이천을 평안도 도절제사로 임명해서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에 압록강 상류 지역에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두만강 하류 지역에는 김종서를 한길도 도절제사로 삼아서 여진족을 몰아낸 후 육진을 설치했죠. 사군 육진을 설치한 뒤에는 남쪽에서 백성을 이주시켜 살게 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국경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정해진 국경선이 오늘날 남북한 국토의 모양이 됐죠. 진을 설치하고 국경선을 정했다고 해서 여진족의 침입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진족은 부족별로 나뉘어 살면서 게릴라식으로 국경을 침범했거든요. 북방 지역은 지형이 험난한 데다가 여진족은 기마전에 능숙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전에 막기란 꽤나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근처의 여진족 동태를 살피고 그들의 이동 상황이나 또 세력 판도를 확인하는 것은 국경 부근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세종은 여진족의 간헐적인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433년에 일종의 첩보부대인 채타민을 조직합니다. 이들은 조선과 명나라의 국경을 비밀리에 넘나들면서 여진족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부대였는데요. 창설 의도가 그랬으니까 이들의 임무 또한 굉장히 엄청난 위험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종실록에는 채타민들이 정탐 업무 수행 중에 여진족에게 사로잡히거나 또 이동 중에 실종되거나 교전 중 죽었다는 기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1433년 4월 10일 압록강 중하류 지역에서 벌어진 1차 여진정벌은 전쟁 시에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작전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여진족 동태와 또 기후 조건 등을 종합해서 조선군이 기습한 결과 대승을 거뒀던 거죠. 이러한 여진정벌의 승리로 채타민의 존재 가치는 더 인정을 받게 됐고 활동도 계속됩니다. 세종은 특히 채타민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국경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채타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진족도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채타민이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알아차린 다음엔 오히려 역으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채타민을 잡아서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잦은 채탐 활동을 하게 되면 여진족들이 조선군이 대규모 군사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런 징조로 보일 것이다 라는 점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채타민은 매우 위험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만 가져온 정보가 만약에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포상이 두둑했습니다. 그래서 채타민을 희망하는 이들의 숫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그 숫자가 한창 때는 400명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채타민의 신분을 따져보면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채타민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당시 현역병이던 정군 출신입니다. 북방 현지의 상황과 지형에 밝은 사람들이 필요했기에 현지인 중에서 정군으로 뽑힌 사람들을 채타민으로 선발했습니다. 전문적인 무인 관료였던 갑사도 채타민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타민 중에는 현직 무관도 있었는데요. 세종실록에는 뛰어난 채탐 전과를 올린 이숙님이 등장하는데 이숙님은 진무라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귀화한 여진인을 채타민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진족이 아무래도 동족의 습성과 현지 상황에 밝다는 것을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세종은 사형수들을 채타민으로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안합니다. 채탐 활동에서 공을 세울 경우 감형해주겠다라는 포상을 내걸면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는 이유였는데요. 임무 수행 중에 여진족에 잡혀도 어차피 사형수니까 손해가 전혀 없다는 그런 실리적인 이유도 있었죠. 그런데 신하들은 일단 사형수들이기 때문에 통제가 꽤나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유로 반대를 피력하죠. 결국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로 사형수 채타민 아이디어는 무산되지만 제가 보기엔 국가와 사형수 양쪽에 다 이익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아이디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만 내세워서 반대하는 신하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세종 28년 기록에 보면 의정부가 임금에게 건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채탐부대의 편제가 등장하는데요. 채탐인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고생하는 만큼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상께서 명한 바 있다. 채탐인은 강변 지역에 근무하는 군사 중에서 충원된 갑사와 정군으로 일처 10명을 정원으로 평상시는 1일 2교대, 비상시는 교대 없이 근무한다. 채타민은 구자라고 불리는 감시초소에 배속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구자는 휴전선에 있는 지피라고 볼 수 있는데요. 5명 내외가 한 조를 이루고 음식과 무기를 휴대한 채 사나흘 정도 여진족 동태를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운이 좋으면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기도 했지만 여진족에게 발각될 경우에는 교전을 벌이거나 또 도망치거나 그런 험난한 상황이 발생했죠. 채타민의 적은 여진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북방의 험한 산세, 또 그 당시에는 호랑이나 늑대 이런 것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런 야생동물도 있었고 또 혹독한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고립될지 또 위험에 빠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조선시대의 극한 직업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직업이었네요. 기록에 의하면 세종은 채타민의 창설을 주도한 이후에도 운영과 상벌에 꽤나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각 상황에서 채타민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무엇을 중시해야 할지 행동 지침까지 아주 세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종이 지시한 채탐 운영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탐 참여자 모두에게 상을 내린다. 적진에 침투해서 사살되거나 생포되지 않는다. 흔적을 남기지 말고 살아서 돌아온다. 적을 만났을 때 불리하면 무조건 빠져나온다. 적정 정탐은 자주 하는 게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척후는 인적 없는 숲속으로 다녀서 노출을 피한다. 적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는 조를 짜서 하루 종일 매복한다.
채타민이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압록강 넘어 적진 깊숙이까지 침투해서 좋은 첩보를 얻고 오는 경우도 생겼지만 또 반대로 여진족에게 들켜서 교전 중에 사상자를 내거나 실종자를 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또 일부 기강이 해이해진 채타민들의 경우에는 순찰 시간에 임무를 무시하고 사냥을 하다가 적발되는 그런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채타민들이 파악한 여진족 정보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됐습니다. 조선은 그 채타민 덕분에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진족을 잘 제어하게 됐는데요. 끝없이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되던 채타민의 지위는 세종 때 정점을 찍었다가 성종 때부터 급속도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종 17년에 여진족이 두만강 북쪽 숲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큰 불이 나서 숲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타민들이 잠입을 해서 숨을 장소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됐는데요. 이때부터 어쩔 수 없이 채탐 장소를 북경선 안쪽 고지대로 변경을 하면서 채타민의 활약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실 채타민의 진정한 가치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좋은 정보를 빼냈을 때만 발휘되는데 북경선도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이랍시고 아이디어랜 그 조정 관리들의 탁상 행정 때문에 채타민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해체되고 난 후에는 국경선 부근에서 여진족의 침략이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선조 때에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전투의 패인이 채탐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 결과가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 제기는 버스 떠난 뒤에 손들기나 다름없는 거죠. 게다가 임진왜란 당시에는 엉터리 논공 행상 기준도 채타민을 육성할 수 없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군의 공적은 적의 수급, 잘라낸 목개수로 평가를 했는데요. 채타민의 경우에는 아무리 전투의 결정적인 정보를 수집해와도 공적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작 수행해야 되는 그 임무는 사선을 수시로 넘나들 정도로 위험한데 아무리 해도 공을 인정 못 받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특히 문제의 원인이 빤히 보이면 고치면 되는데 무능한 조선 조정은 그것조차 안 합니다. 결국엔 채탐 지원자가 없어서 아무나 뽑아서 적진을 살피라고 보내게 되는데 이런 첩보 활동은 하나만한 작전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뒤늦게야 채타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정이 깨닫고 나서 채타민을 양성하려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만 첩보 조직을 그토록 간단하게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죠. 역사에는 만일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세종 때의 채타민이 그대로 세를 이어가서 임진왜란 이전까지 유지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일본 본토로 건너가서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진영을 채탐을 해서 외란의 발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방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역사가 또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든 사업이든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